이번 순서는 237의 여정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북미주 랩넌트 대회 RCA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237의 여정 순서에서 저희가 미국은 한번 다녀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 위에 있는 북미주의 또 다른 대표적인 나라, 캐나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7의 여정 순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캐나다 삼행시 캐도 나오는 영적 문제에는 다락방이 답이다. 캐러멜 마키아또 나도 한 잔 주세요. 다이어트 중입니다. 캐논 스트라이크 이 기술로 끝을 내겠다. 나 캐나다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다민족 캠프 어떨까요? 세계 237개 나라가 모두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237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갈 나라는 바로 캐나다입니다. 여러분들 캐나다 혹시 잘 아시나요? 저는 뭐 직접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옛날에 친척분이 이 캐나다 여행을 다녀와서 캠코더로 캐나다 여행 다녀온 걸 찍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쭉 보는데 제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끝도 없이 운전을 해서 가는구나. 왜 차 영상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브이로그처럼 편집을 예쁘게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시절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정말 찍은 그대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끝도 없이 사람 안 나오고 그냥 차 안에서 찍은 영상만 쭉 나오다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캐나다가 실제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넓은 국가예요. 첫 번째가 러시아고 두 번째가 캐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보다 적다고 합니다. 3,7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남한만 한정해가지고 5천만 명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럽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옆 동네 가는 것도 보통 일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 동네 가려면은 뭐 진짜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야 되고 그런 게 실사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대도시들 있죠. 캐나다의 뭐 밴쿠버라든지 토론토라든지 이런 데 인구가 좀 집중되어 있고 중간에 공터가 엄청나게 많은 거래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살거나 뭐 촌락들이거나 그 옛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뭐 이런 부족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분포가 돼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많은 땅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캐나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 하면 이미지가 되게 좀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되게 이미지가 미국에서도 이민 간다 그러면은 캐나다로 간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복작복작 살다가 아무리 여기가 세계적인 선진국이라 그래도 미국에서는 뭔가 경쟁도 있고 그런 게 지겨우니까 이제 말년쯤에 돼가지고 캐나다로 떠나가지고 거기서 살려고 하는 미국인들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해요.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서 내가 이민에 가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떠오르는 국가 중에 하나가 캐나다로 되게 유력하게 그런 순위에 올라간대요.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순위를 다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라고 해요. 일단 넓고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 복지가 왠지 잘 돼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환상 때문에 캐나다가 이민 1순위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캐나다나 호주 이런 데는 아주 그 이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죠. 정말로 이 캐나다는 그렇게 편한 나라일까요? 그렇게 살기가 편하고 좀 이민 가서 살 만큼 그렇게 좋은 그런 나라일까요? 캐나다 사람들은 다민족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좋다고 해요. 캐나다 사람들도 자신들을 인종의 박람회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다민족이 합심해서 이루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걸어놓고 다민족들을 환영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밴쿠버나 토론토 뭐 이런 대도시에 가보면은 다민족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중화권에서 온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 홍콩이 중국에 완전히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때 캐나다 국적을 따가지고 넘어온 홍콩 사람들도 많고, 요즘에 조금 정세가 복잡하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계속 캐나다 쪽으로 넘어오려는 그런 홍콩 인구들도 좀 있다고 하고요. 중국 인구들도 만만치 않게 많고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많고, 또 적지 않은 수의 뭐 여러 동양인들이 이제 캐나다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그냥 뭐 다민족 국가다라고 불러도 이 대도시 한정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거 따지면은 뭐 이민 가서 살아도 정착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같은 인종의 사람들이 있고 아시아권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일단 정착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 얘기고, 이 캐나다라는 나라의 역사나 여러 가지 뒷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결코 그냥 멋모르고 갈 나라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237 선교 이걸 마음에 담고 이 방송을 듣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 이걸 들어버리면은 캐나다란 나라에 대해서 좀 마냥 거기 좋은 나라야 이렇게 생각을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되네요. 정말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게 좀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이 캐나다, 여러분들 캐나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캐나다 국기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캐나다 국기가 딱 떠오르면서 단풍국이라는 그런 그 익명으로, 닉네임으로 더 많이 불리는데, 그 단풍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대로 단풍이 일단 많기도 많고, 그리고 캐나다가 축복받은 자연, 정말 하늘이 내려준 그 자연 속에서 그 번성한 국가다라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게 맞대요. 우리나라 정말로 자연이 좋아. 천혜의 자연을 가진 국가야. 이거를 상징적으로 단풍잎 하나로 딱 멋있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캐나다 국기 잘 보면은 이제 단풍 그려져 있고, 그 단풍과 같은 색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붉은색 띠가 있잖아요. 붉은색 구간이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냥 디자인적으로 이뻐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대요. 대서양과 태평양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대서양이고 왼쪽은 태평양이래요. 캐나다는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자리 잡은 나라다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그렇게 나타냈다고 해요. 그런데 왜 바다가 빨간색이냐는 거예요. 왜 바다가 빨간색이냐? 일단은 그게 이쁘긴 해요. 바다를 파란색으로 그려버리면은 캐나다 국기 정말 안 이쁠 거예요. 왜냐면은 중간에 들어있는 단풍이 빨간색이니까 색깔을 좀 맞춰야죠. 그리고 빨간색이라는 게 캐나다에 있는 영국계 캐나다인들을 뜻하는 색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얀색은 프랑스계 캐나다인을 뜻하는 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빨간색이라는 것에 의미가 하나 더 있다고도 해요. 바로 피입니다. 피. 전쟁을 통해서 양 바다에 뿌려진 피. 그거를 뜻한다고 하기도 해요.
대서양과 태평양이 완전히 핏빛으로 물들었던 제2차 세계대전, 이걸 기억하자, 그 의미도 있고, 또 더 확장해가지고 캐나다의 독립 과정에서, 그리고 캐나다를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가 벌였던 분쟁을 통해서 흘렸던 피들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게 정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지어낸 얘기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튼 이 국기에서 볼 수 있는 상징은 크게 두 가지죠. 이 나라는 영국 그리고 프랑스, 이 두 가지 문화가 합쳐져 있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그 사이가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캐나다는 공용어가 두 개예요. 영국어랑, 그러니까 영어랑 프랑스어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를 쓰는 지방은 퀘벡이라 그래서요. 그 퀘벡 지방에서는 정말 프랑스어를 철저하게 써요. 그 영어를 쓸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그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쓰려고 하지 않아요. 프랑스어 위주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색을 지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한다고 해요. 반면에 다른 이제 지역에서는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영어랑 프랑스어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되는 곳이 캐나다입니다. 이 나라를 맨 처음에 발견했던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땅 따먹기 경쟁이 펼쳐졌죠. 곳곳에서 이제 왕들이 탐험가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발견하는 땅에다가 깃발 꽂고 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게, 일단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미국 쪽을 여러 군데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네덜란드는 뉴 암스테르담이다 해가지고 지금의 뉴욕이 되는 거기를 갖다가 깃발 꽂고 오고, 또 카리브해에 있는 여러 섬들을 깃발 꽂고 오고, 그리고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은 남미 쪽에다가 깃발을 꽂고 오죠. 그런데 프랑스는 마땅히 아직 깃발을 꽂은 데가 없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까르띠에라는 그 탐험가한테 지원을 해서 어딘가 좀 발견해가지고 깃발 꽂고 와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가지고 발견을 해요. 그리고 영국하고 네덜란드에 손이 닿지 않은 곳을 발견해요. 그게 캐나다 땅이었어요. 조금 더 북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카르티에가 이제 프랑스 깃발을 꽂고 여기 프랑스 땅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정착지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인들도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의 분쟁이 시작된 거죠. 당시에 프랑스인들은 맨 처음에 깃발을 꽂았던 곳, 그러니까 퀘벡 지역, 몬트리올 지역 이런 데다가 자신들의 정착지를 세웠고, 영국은 그걸 둘러싸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 땅에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7년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유럽의 열강들이 대부분 이 전쟁에 말려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도 당연히 말려 들어가는데, 식민지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식민지 지역에서도 마침 서로 꼴 보기 싫은데 잘 됐다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장이 바로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에 프랑스랑 영국이 진을 치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리하게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전쟁이 끝도 없이 이 캐나다 땅에서 펼쳐집니다. 정말 전 세계 전쟁 사상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가장 쓸데없는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전쟁이 바로 이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이에요. 이 캐나다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프랑스가 져요. 영국이 이깁니다. 이 전장에서는요. 그래서 결국엔 캐나다 땅을 프랑스가 지배권을 잃게 돼요. 잃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프랑스가 졌다고 해가지고, 항복했다고 해가지고 배 타고 프랑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국이 배 태워서 보내줄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기들이 배 타서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수의 프랑스인들이 그냥 그 땅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영국 입장에서도 그 땅을 새로 자기 땅으로 만들 만한 그런 인력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인 거예요. 너네끼리 좀 알아서 해봐. 그래서 영국이 택한 방법은 그냥 퀘벡 지역은 그 사람들이 그냥 살게 하고 그냥 프랑스의 종교인 카톨릭을 믿게 하고 그냥 프랑스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자치권을 주자. 대신 영국 영으로만 해두자. 깃발만 영국 걸로 꽂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퀘벡 지역,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애매한 깃발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영국 땅 안에 프랑스인들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도 아주 독특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국 땅이 됐어요. 그렇게 영국 땅이 됐는데 문제는 미국은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미국은 독립을 해버리니까 이게 또 애매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영국인들이 어디로 도망쳤겠어요? 캐나다로 도망치죠. 캐나다가 영국 땅이니까. 그러니까 캐나다에 진을 쳐놓고 미국이 여기까지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그 캐나다 안에 결코 영국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할 때, 야, 너네도 와서 같이 끼자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 거기까지 합쳐가지고 미국을 만들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음, 미국도 결국에는 영국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은 자기들 기분은 좀 좋기는 한데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 낀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립을 지킵니다. 중립을 지키고 이제 미국은 미국대로 그냥 독립을 하고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일단 그냥 거기 남아요. 그냥 캐나다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은 독립을 하고 이제 캐나다에는 미국에서 도망쳐온 그런 영국인들이 더 합세해가지고 영국 세력이 강해지고 퀘벡은 그대로 프랑스인들의 자리로 남게 돼요. 그 상태가 그냥 애매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나폴레옹이 미국을 부추깁니다. 막 영국을 공격하라고 부추겨요, 미국한테. 너네가 어차피 독립한 김에 독립성을 인정받는 그걸로써 영국 좀 공격해봐. 이렇게 부추겨요. 왜냐면은 나폴레옹은 영국이 눈엣 가시니까 어떻게든 영국 뒷다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뒷다리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영국 본토가 아닌 영국.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인 거예요. 특히 캐나다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보고 야, 캐나다를 공격해. 라고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너네가 캐나다를 공격하면은 퀘벡에 있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을 움직여서 너네들을 돕도록 할게. 라고 하는 게 나폴레옹의 제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지한 땅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득을 주고 일단 미국한테 캐나다를 공격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미국하고 영국 사이의 전쟁이 캐나다 땅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1812년에 미영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캐나다가 일방적으로 밀리죠. 맨 처음에는. 미국이 쪽수가 많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완전히 기습 공격으로 쳐들어온 거라서 어떻게 준비할 새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발생하죠. 그 원주민들이 캐나다에 합세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원주민들은 인디언들은 미국이 죽도록 싫거든요. 미, 미국이 무력 탄압을 하기 시작했었으니까 이 원주민들이 캐나다 편에 들면서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게릴라전을 막 하게 되고 막 엄하게 막 숲에서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 단번에 이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
단번에 끝내지 못하고 엄청 소모전을 벌이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돌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이게 좋을 게 전혀 없거든요. 빨리 끝나고 자기가 받을 걸 받아야지 이득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도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영국이 나폴레옹을 이겨버려요. 유럽에서 그 사이에. 그리고 영국이 이제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캐나다를 도울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이 거꾸로 밀려요. 워싱턴까지 밀립니다. 워싱턴까지 밀려서 백악관이 역사상 유일하게 불태워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까지 밀렸다가 미국이 정신 차리고 다시 반격해서 그 중간 지점까지 결국에는 가가지고 거기서 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 보면은 뭔가 좀 웃기게 생겼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 동쪽은 은근히 복잡한데 서쪽으로 중부랑 서쪽으로 갈수록 되게 성의 없이 그냥 직선을 찍 그어놓은 듯한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게 왜 형성이 돼 있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캐나다라고 하면은 그 동쪽만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착한 그 동쪽 지역만 그 실질적인 점령지였고 중부랑 서부는 그 후에 골드러시가 일어나면서 막 개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줄자 그어놓고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진짜 그냥 자대고 그어놓은 게 지금 주가 됐고요. 지금 국경이 된 거예요. 그 동쪽은 어느 정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경계선이 형성돼 있고 그 나머지 지역들은 상당히 성의 없게 그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캐나다에서도 똑같이 골드러시가 일어나요. 골드러시가 일어나고 그때 많은 원주민들을 발견하게끔 됩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의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에요. 일단 캐나다의 갈등 첫 번째,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영국하고 프랑스가 다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다민족 선교에 있어서는 엄청난 장점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영어랑 프랑스어가 다 쓰이는 곳이니까 영어랑 프랑스어를 다 많이 배우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캐나다인들은 세계에 있는 반 이상의 인구랑 소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에선 엄청 좋고 문제는 여기서 두 번째 갈등이 발생해요. 원주민들하고 캐나다인들의 관계예요. 특히 영국계 캐나다인들과의 관계입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은 퀘벡 지역에서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지 거기서 뭐 빠져나가고 이런 거에 크게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었는데 영국계 캐나다인들은 그 알짜배기 땅들은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땅을 개척하고 차지하는 데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끊임없이 서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원주민들하고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 벌어지는 상황하고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정착민들 숫자가 많았거든요. 많았고 훨씬 그 원주민들을 좀 강경하게 대했어요. 그 무력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사실상 그러면서 진짜 총기로 탄압하면서 서쪽으로 나아갔는데 캐나다에서는 사실 영국인들이 원주민들 숫자가 이렇게까지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땅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라고 방심을 했다가 보니까 끝도 없이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은근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의 수가 더 다양한 거예요. 이거를 힘으로 했다가는 야단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회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이 우회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주민들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리고 좀 그 보호 구역으로 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공존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줄자 대고 정말로 땅의 경계선 딱 그어가지고 여기까지 내 땅 이러러 간 거예요. 간 건데 원주민들은 애초에 그 개념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제 남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그어놓으니까 그게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좋게 보일 리가 없고 이제 여기서 뭐 백인들이 와가지고 탄압을 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공존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맨 처음에는 적당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계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상호 살아갈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백인 위주니까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 땅인데 너네가 원래 살고 있었으니까 너네도 살 수 있게 해줄게 이거랑 다를 게 없거든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 입장에서 백인들이 좋게 보일 리도 없고 백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원주민들한테 좋은 거를 그냥 내주기는 싫은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든 이렇게 뭔가를 빼내고 싶은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점점 원주민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백인들은 이 원주민들이 점점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자 이런 방법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우리식대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공동체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말은 되게 좋죠. 그리고 처음에는 동기도 좋았어요. 왜냐면은 그걸 처음 제안한 게 선교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워놓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뭐 세운다기보다는 애초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교회를 그 평일에는 학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RUTC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 훈련장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키자. 그냥 이걸 그 평일엔 학교, 주일엔 교회. 그래서 학교도 올 수 있게 하고 교회도 올 수 있게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교육도 시키자. 이런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요. 그래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원주민의 문화와 이 영국 문화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주민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가 싶은데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TCK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TCK가 돼버린 거예요. 영국식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원주민들의 기존 문화는 되게 없어 보이는 거잖아. 그리고 영국 문화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영국에서 완전히 생김새가 다른 인디언들을 그냥 포용해 줄 리가 없거든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중간 지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붕 떠가지고 사회 악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교육은 받았지. 교육은 받았는데 받아주는 곳은 없지. 그러니까 중간에 붕 떠버린 거예요. 게다가 맨 처음에 이 학교를 짓자라고 이야기한 선교사들은 마인드가 그래도 선교의 마인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안 들어가고 점점 선교사의 탈을 쓴 가짜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학교에. 왜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일자리가 되고 그 캐나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게 점점 가짜들이 선교사 탈을 쓰고 교사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질러요. 그게 원주민들이 이 백인들을 거의 악마처럼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배상 및 사과를 요구하고 캐나다 수상이 나서가지고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교육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그러니까 선교의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학교로 세워놨던 그 건물들도 다 학교로서의 기능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기능도 모두 다 잃어버리면서 다른 기능의 건물로 팔려 나가게 되고요. 지금은 단 하나의 학교도 교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의 교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을 하면서 학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복합적인 훈련 공간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마지막 건물까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원주민 후손들은 이 백인들이라 그러면은 특히 선교사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범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절대 그들의 종교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들의 교육 방식도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이 다민족을 놓쳐버린 캐나다의 맹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영국인들은 그냥 살아가는데 이 원주민들은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게 파탄된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파탄된 상황이 살아가고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범죄들 상당수가 이 원주민들 후손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면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암덩어리를 껴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암을 발생시킨 게 발암 물질이 자기들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근데 절대 복음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동기가 복음이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역작용이 일어난 거니까 그걸 감히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이걸 치유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고요.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용하는데 근데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장기적인 이걸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자리 잡기까지 신뢰를 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 하나도 이걸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 지금 와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마초입니다. 대마초. 이 대마초가 일시적인 진정 효과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의 기분을 일시적으로 좀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좋은 부분만 떼서 쓰면은 의존성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이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대마초를 보조로 사용하자라는 의견이 진짜로 진지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마초를 허가 안 해도 대마초를 합법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마약이 돌고 있거든요. 불법 마약이 돌고 있고 되게 심한 놈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도는 대신에 정부가 인증하는 안전한 마약을 돌게끔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검은 돈이 돌지도 않고 그게 그 편이 훨씬 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말로 진지한 치유의 방법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후원하는지 알아요? 바로 캐나다 금융권에서 후원을 해요. 이 캐나다 금융권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자본이 장악을 하고 있겠어요? 유대인을 포함해서 3단체의 자본이 장악을 하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같은 경제금융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미국에서 처리하기 애매한 검은 돈들이 가장 만만하게 들어오는 곳 중에 하나가 캐나다거든요. 캐나다나 멕시코로 돌아가기 가장 좋은데 그리고 또는 파나마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 좋은데 캐나다가 비교적 금융도 견실하고 그리고 프랑스식의 그런 그 금융권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되도록 그 검은 돈을 처리하기에도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 중에 하나가 금융업일 정도로 금융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나다 금융업계가 바로 이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고 그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한 거죠. 캐나다는 땅도 넓으니까 키울 땅도 많고 농업적으로 여력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합법적인 대마초를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생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럽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대마초를 어디서 만드냐? 그 만들기 되게 좋은 땅 중에 하나가 캐나다 땅이에요. 그래서 이 대마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산업을 만드는 것도 이 캐나다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일단 자기네들 원주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이게 효과를 보면은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에서 후원하는 캐나다 금융권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거냐? 퀘벡이나 몬트리올 이런 데 가면은 은행들이 진짜 많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걸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금융이었어요. 그리고 그 금융권을 유지하려면은 교육받은 인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체적인 카톨릭식 교육법을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정착을 시켜요. 그게 대단히 우수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카톨릭식으로 교육하는 학교에서는 뭐 진화론 안 가르치고 뭐 동성애를 불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막 왜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왜 뭐 그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냥 좀 그냥 좀 허접해 보일 때, 만만해 보일 때 하는 얘기지, 캐나다에 있는 프랑스계 학교, 카톨릭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냐면은 교육 시스템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우리 딸을 거기다 보내고 싶으니까. 그 정도로 잘 가르치니까. 그리고 우수한 대학교로 보내가지고 정말 성공하게끔 만들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를 정말로 잘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영국계 선교사들이 원주민들 데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갖다가 대단히 훌륭한 인재로 키워냈죠. 그래서 지금도 퀘벡 지역은 캐나다 내에서 대단히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카톨릭 교육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가르치냐면은 영국계 캐나다인들이 거기로 자기 아들, 딸을 보내려고 할 정도예요. 왜냐면은 뭐 종교 상관없이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자기 아들, 딸을 보내가지고 카톨릭식 교육을 받으면서 크는 거를 갖다가 자랑으로 여길 정도예요. 왜냐면은 명문학교니까. 그 정도로 프랑스 안에서는 카톨릭식 교육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인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죠. 캐나다의 금융을 장악하고 그 금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장악하는 게 농업, 그리고 그 다음이 광업 등등인 거죠. 그러니까 금융과 농업을 장악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해답 중에 하나가 희한하게 마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금융 플러스 농업 플러스 치유.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희한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과연 이 캐나다는 편한 나라인가요? 저는 조사하면서 안 그런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고 여러 여건이 되게 좋은 나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민족들의 노망이 되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237 선교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좋은 것들, 그게 어떻게 형성돼 있고 그 좋은 것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뭔가 라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한번 그러니까 전도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적인 욕심만을 탐닉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이 캐나다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저희가 정말 237 선교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교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부분을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예전에 시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깨인 사람들은 다 교육을 이야기하고 좋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선교를 하자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는가 아니면은 다른 게 먼저 들어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는 너무 다르니까 정말 수준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로 복음을 발판으로 한 치유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때서야 다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선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를 캐나다는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반면 교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캐나다에 있는 지금 원주민 문제처럼 된다라는 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캐나다를 통해서 이번에 되게 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북미주 랩넌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캐나다도 엄연히 북미주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이 캐나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237의 여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